안녕하십니까. 한성구입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 받은 대로 저는 의과대학 출신이었고 내과 의사 노릇을 굉장히 오랜 기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림 얘기를 하느냐. 지난번에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평화의 이야기를 저를 보고 갑자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평화에 대해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림에 대한 내 전문가도 아닌데 왜 나를 이걸 시키냐. 그랬더니 그 평화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은 그림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 그림의 전문가는 평화를 아는 분이 없고 그러니 그나마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이 교수님이 저를 시킨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질병 이야기니까 조금 낫고 제가 지금 자켓을 저기다가 놓고 그냥 셔츠만 입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 대신에 오늘 재밌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좋으시는 분이 계셔도 제가 눈 감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질병은 누구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병에 안 걸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아프면은 정말 괴롭죠. 정말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주변의 가족들한테도 참 못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교수님께서 저를 보고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요거는 내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치유를 하려면 일단 병을 고쳐줘야지 치유가 된다라는 게 우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신히 정말 영웅적인 의학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살아난 화가가 있어요. 그 케이스로 시작을 하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한 20몇 장을 앞에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뺐어요. 왜 다 뺐나? 저작권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지가 20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경화증 때문에 오랜 기간 저걸 하고 그다음에 식도 류가 생겨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간 이식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그런 환자가 자기가 그 죽음의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쭉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치유를 한번 딱 멋있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암만 생각해도 그 저작권에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 강의를 하면은 제가 여기서 받는 강의료에 훨씬 더 많은 거를 페널티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 뺐고 그러고 나니까 멋있게 병을 고치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대학병원의 내과 의사 노릇을 제가 33년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인턴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은 기간, 그다음에 의과대학 다니는 기간 합치면은 정말 그 연건동에서 제가 40년 이상을 이제 지냈는데 내과 의사는 특히 대학의 내과 의사는 큰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보다는 루징 버트를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환자한테도 비극이고 가족들한테도 그렇지만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의료인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의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는 게 이 죽는 병을 굉장히 오랜 기간 받던 사람들은 그런 정말 의사도 그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 결론은 치유는 누가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치유는 내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거는 이 병이 낫건 낫지 못하건 간에, 제가 이따가 이제 몇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 그림 제목이 의사, The Doctor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가는 루크 필즈라는 영국 화가예요. 이 루크 필즈라는 화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이 자기 외할머니가 굉장히 이 손자를 귀여워하면서 많이 케어를 했는데, 그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영국에서 아주 중요하고 맹렬한 이 페미니스트예요. 그 당시 영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여자의 사회적인 참여가 아주 좋지 않았고, 여자는 참정권도 그랬던 시기에 그거를 바꿔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그 맹렬 여성이었어요. 이 양반이 자기 손자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화가는 좌파로 가기 때문에 젊은 화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런던에 가시면은 테이트 갤러리라는 그 영국의 굉장히 중요한 미술관이 있어요. 테이트 갤러리의 그 테이트라는 이름은 그 당시 영국에서 거의 탑에 해당되는 아트 콜렉터인 거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콜렉션을 전부 영국 정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테이트의 이름을 딴 건데, 그 테이트가 루크 필즈라는 그 당시 굉장히 젊은 화가가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루크 필즈를 만나고, 그리고 그 루크 필즈한테 그림을 하나 주문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주문을 하는 사람은 화가한테 뭔가 그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테이트가 루크 필즈한테 한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순간을 그려달라. 그게 주문이에요. 그때 루크 필즈가 몇 살이냐? 23살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 23살이 아직 안 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각자 자기가 23살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23살 때까지 살았던 인간에서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23살이라는 인생은 굉장히 짧은 인생이잖아요. 이 화가도, 야, 내가 살았던 인생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화가가 딱 생각이 난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이 화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됐어요. 그런데 3살 먹은 자기 아들이 폐렴에 걸렸고 결국은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던 날 자기 집에 와주었던 의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그걸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포인터가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의자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완전히 축 늘어져 있죠. 이 의사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어린 환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뒤에 보면은 유령같이 서 있는 남자가 보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유령같이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이의 아빠. 그런데 그 어깨에서 쭉 탈을 내려보면 여기 엄마가 무너져 있죠. 엄마가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 보면은 창문이 있는데 먼 동이 텄어요. 밤을 샌 거예요. 저 뭐냐면 천장을 보면 천장이 굉장히 얕지요. 천장이 얕은 거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데 살지요. 이 젊은 화가는 23살에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젊은 가난한 부부가 아이가 아픈데 그래도 의사가 왕진을 와가지고 밤을 같이 새준 거예요. 같이 밤을 새준. 그 장면이 이 젊은 아빠한테는 굉장히 그게 감동스러웠다는 생각이 돼가지고 이걸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런던에 이 그림이 발표가 됐을 적에 대중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림이고 당연히 그 당시 영국 의사협회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의사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의사는 거의 성스러운 성인처럼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이 그림은 1891년에 그려졌어요. 지금 우리가 저 나이에 어린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축 늘어지면은 오늘날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폐렴이 있었다니까 항생제를 써야죠. 그렇죠? 항생제는 1945년에 처음 페니실린을 발견이 됐었어요. 1891년에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어린아이는 굉장히 체구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못 먹고 열나고 땀나고 그러면 금방 탈수에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링거에서 수액을 해서 수분을 케어를 해줘야지 되는데 저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 세 번째, 폐렴이 심해서 아이가 죽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저산소증이 빠지게 되고 산소를 투여를 해줘야지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 의사는 어린 환자를 치료를 해요? 답은 저 의사의 손에 있어요. 한 손은 무릎에 있고, 한 손은 턱을 괴고 있죠. 이 환자는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의학 입장에서 보면은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부는 자기 집에 의사가 와서 밤을 같이 새주고 같이 저걸 보면은
제가 그 현역 교수일 적에 의대 학생, 젊은 의사들한테 이 그림 자주 보여줍니다. 이거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가족들이 의료인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의사들한테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 의학의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이거는 아이를 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 젊은 부부한테는 어느 정도의 치유를 저 의사는 주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린아이가 독수리한테 붙들려가는 거를 그려놨어요. 가니미데라는 게 저 아이의 이름이에요. 저 독수리는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독수리가 제우스의 상징이에요. 근데 저 독수리가 와서 저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왜 잡아가? 그리스 신화에는 아주 옛날부터 남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소년을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의 저것도 받고 그러는 저걸 한 거고,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레이프예요.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제우스가. 제우스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공포에 질린 아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추에서 지금 오줌도 나와요. 아이가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런데 더더욱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거는 이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체리예요. 납치되기 전에 애가 가지고 놀았던 체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저걸 그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호레지오라는 화가는 이렇게 그렸어요. 독수리가 아이를 데려가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행복한 그런 표정을 보이죠. 저는 현역 일적에 관악 캠퍼스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일을 한 10년쯤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제가 보게 되고, 이 성희롱, 성폭력의 일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왜곡이 거기 들어가는지 하는 거를 이제 저는 많이 겪었는데, 이 그림이야말로 그런 성폭력의 이 왜곡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이걸 보면은 화가 나고, 그 성희롱 상담소 일할 적에도 거기 워크숍에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항상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트레이트포드하게 선과 악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고흐가 그린 디프테리아라는 그림이에요. 디프테리아라는 병은 여러분들 어릴 때 다 DPT라는 예방주사를 맞으셨죠. 그 D가 디프테리아예요. 그 덕분에 왜 이래? 여러분들은 디프테리아 안 걸린 건데, 옛날에 DPT가 없었을 적에는 저 디프테리아에 걸리면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디프테리아라는 병은 왜 죽느냐 하면은, 여기 숨 쉬는 요 숨구녕 바로 앞에 여기 이 막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찌러보려고 하는데 이거 절대로 안 돼. 이 손가락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아무 칼이나 가지고 와서 여길 자르는 거야. 여길 자르고 여기다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모나미 볼펜의 그 대롱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기 막히는 데를 바이패스 해가지고 숨을 쉬게 만들어 그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 아주 성공하지 못하는 저거를 지금 그 아버지가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고 아이는 벌써 눈이 넘어갔죠. 눈이 넘어갔고 저게 호흡기내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아이가 저렇게 돼서 이렇게 눈이 넘어갈 정도면은 입술이 파랗게 되죠. 입술이 파란 게 여기 그려져 있지 않고 숨을 쉬기 위해서 애가 정말 저걸 하면은 여기 근육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이 쑥쑥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디스크립션은 이 그림에는 되어 있지가 않는데 저런 상황을 보고 그린 거는 아니잖아요. 고야가 10살 때 그때 스페인에 디프테리아의 대유행이 있었고 이건 아마 고야가 10살 때 자기가 본 거를 기억을 해서 그린 그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리얼하지 못하다는 거는 우리가 좀 사치일 수는 있지만 사주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아이가 디프테리아라는 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디프테리아로 죽은 아이를 그린 그림이에요. 저 아이가 디프테리아로 죽었어요. 저기 천사가 저 죽음의 천사죠. 날개도 꺼먹고 그렇잖아요. 아이를 좋은 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비록 그 이승에서 저 알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좋은 데로 보내는 이런 그림을 그린 거는 자기가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그래도 좋은 데로 갔겠구나 하는 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아이를 너무 이뻐해서 일찍 데려가셨다. 그거 우리가 하는 그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욕만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아주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되면 이 조각은 제노아에 있는 스테글레노 묘지에 있는 조각입니다. 이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안 가보셨으면은 제노아 쪽에 가시게 되면은 저기는 반드시 가보실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묘지는 별명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의 도시라는 것이고 왜 그런 별명을 받게 됐느냐? 이런 그 묘지에 죽은 사람을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절한 거, 산 사람의 살아있었을 적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조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티스틱해요.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아마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나 봐요. 그 늙은 남편이 묘지에 가가지고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그거를 조각을 하나 해놓은 거고 그 뒤에
뒷모습에 보면 거기에 꽃을 하나 누가 꽂아놨는데 저와 가서 보면은 정말 좀 짠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 묘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 찍은 건데 저 가운데 있는 걸 보면은 대리석으로 저 눈썹 저걸 속눈썹을 조각해 놓은 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 표정과 이런 게 무슨 꼭 영화의 한 장면 같고 저 죽은 할아버지한테 손녀가 이렇게 손녀라면서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이런 거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습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는 묘지에 가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 이 양반으로 무슨 벼슬을 했다 그러면 뭐 무슨 벼슬을 했고 암흑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글씨만 딱 써져 있는데 그거는 저 유교 성리학의 그 컨셉이고 이거는 훨씬 더 휴메인한 거예요. 어떤 묘지는 가보면은 관을 땅에다가 묻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저거잖아요. 그런데 관을 저 위에 올려놓은 묘지가 있어요. 묘지에 가보면 이렇게 타워가 올라서 있고 그 위에 관이 탁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했을까? 죽은 사람이 그렇게 원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기독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되면은 다시 와가지고 모든 무덤이 열리고 거기 있는 자들이 모두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 그게 기독교의 저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평생에 하느님의 어게인스트 하는 행동을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한 적이 없어. 너무 자신 있는 거야. 최후의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심판이 되면은 제일 먼저 나가고 싶어서 저기다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컨셉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묘지가 너무 재밌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묘지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 써져 있죠. 어느 날 이태리에 5살 먹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굴렁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 그런데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이 굴렁쇠를 하고 있는 아이를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 아이의 무덤에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은 투어리스트가 보면은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고, 그런데 나는 저 아이의 부모는 아이 무덤에 갔을 적에 볼 때마다 저거를 보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치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잊어야지 되는 게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절대로 안 잊고 끝까지 보겠다 하는 그런 저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젊은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납처럼 아주 하얗게 질린 얼굴이죠. 그리고 어깨가 푹 처졌죠. 맥이 푹 빠지고 하얗게 질린 남자가 있고 이쪽에 그보다 나이가 좀 든 의사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이 환자를 보고 있어요. 제목이 사형 선고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이 무슨 병에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환자는 그냥 탁 맥이 풀린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1908년에 사형선고라는 병은 뭐였을까? 지금 이 나이의 사람이 사형선고라고 생각을 하고 확 이렇게 되는 병은 뭘까? 암인데 수술을 못하는 시기에 발견이 되었다. 그런 경우 또는 에이즈 뭐 이런 병이 걸리면은 저런 표정을 보겠지만 1908년에는 병의 패턴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결핵입니다. 옛날에는 결핵은 불치의 병이고 결핵약은 1950년에 처음 개발이 됐어요. 그 이전에 결핵은 불치의 병이었고 결핵에 걸린 사람이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의사의 테이블에 현미경이 있죠. 그 당시 결핵을 진단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가래를 100개 해가지고 가래를 가지고 그 검사를 해서 결핵균이 있는가 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 의사 앞에 청진기가 하나 있죠. 폐결핵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핵을 진단하는데 의사가 청진기와 가래 검사가 결핵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게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사죠. 제목도 천사예요. 저 그림은 왜 결핵이랑 상관이 있나? 이 그림을 그린 테이어라는 화가는 미국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모델은 이 화가의 딸이에요. 그런데 저 화가의 부인이 결핵으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 내일 모레 죽게 됐는데 이 병 간호와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은 그 아버지가 잘 케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어느 날 자기 큰딸을 보니까 얘가 벌써 이렇게 컸나? 그런데 얘가 지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누가 죽는다 그러면은 영접하러 천사가 온다. 이렇게 그 컨셉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을 적에 기왕이면 이런 천사가 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항목으로는 뭐냐면은 젊은 나이 때 자기를 설레게 만들고 자기 부인이 그 젊었던 시절에 정말 천사같이 느꼈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딸을 천사로 그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쁘죠? 옛날부터 결핵 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핵에 걸린 그 사람, 특히 젊은 여자인 경우에는 이뻐요. 이쁜 사람이 결핵에 잘 걸리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별로 안 이뻤던 사람도 결핵에 걸리면 이뻐져요. 왜 이뻐지느냐? 결핵에 걸리면은 일단 몸이 호리호리해져요. 그죠? 몸이 호리호리해져. 창백해져. 그렇죠? 그 다음에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말을 할 적에 와와와와 이렇게 못해요. 조근조근 조용조용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일단 그걸로도 많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끔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그거 손수건 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빨간 게 조금 보이면 싹 감추. 요게 그 당시 화가 뭐 아티스트들이 볼 적에 굉장히 많은 그 영감을 준 그런 병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티첼리가 그린 아이디얼라이즈드 포트레이트.
보티첼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자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게 누구냐? 시모네타 베스푸치.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그 당시 보티첼리가 살았던 시기에 피렌체 최고의 미인이에요. 그래서 시모네타가 거리에 한번 나오면은 그날 밤에 피렌체의 총격들이 잠을 못 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이 결핵으로 22인가 3살에 죽었어요.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이 비너스에 나오는 저 얼굴이 시모네타 베스푸치의 모습인 거예요. 이쁘죠? 비비안 리. 비비안 리도 결핵으로 죽었어요. 결핵으로 죽었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도 이쁘죠? 18세기의 런던 최고의 미녀였는데 결핵으로 죽었고 그래서 결핵 미인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결핵에 굉장히 약한 체질이 있어요. 그 체질이 뭐냐 하면은 옛날부터 그거를 선병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선병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이에요. 어깨가 좁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옷을 입으면은 오태가 나죠. 오태가 나는데 오태가는 나지만 건강으로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병질인 사람이 결핵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미인이 결핵에 많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국 그 문학사에 아주 그 보석과도 같은 저 세 자매가 있죠. 브론테 자매,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인 에어를 썼던 그 샬롯, 그 다음에 저 소작인을 쓴 앤 브론테. 여기 나이를 써놨어요. 에밀리 브론테 30밖에 못 살았고 샬롯 39에 죽었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앤 29에 죽었어요. 저 그림은 누가 그렸나? 저 세 자매의 브라더, 오빠 또는 남동생인 사람이 그린 이거는 아마추어 초상화인데 저 사람도 31에 죽었죠. 저렇게 재능이 있고 정말 보석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결핵으로 이렇게 쓰러져가고 게다가 이쁜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결핵이라는 병은 연민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쇼팽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음악적인 거 빼놓고 쇼팽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마르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어깨가 좁고 호리호리했던 사람이고 손병질인 거죠. 그리고 긴 손가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그 모성의 본능을 좀 자극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결핵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쇼팽 뮤지엄에 가보면은 이런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쇼팽이라는 그런 천재가 그런 빛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잃게 되는 거를 저승사자마저 슬퍼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그 쇼팽이 죽은 거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지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녀가 지금 아파요. 제목이 Sick Child예요. 그런데 꽃을 하나 들고 있죠. 근데 꽃에서 꽃잎이 하나씩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은 19세기의 그림에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거 혹시 결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뭉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뭉크는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가 뭉크가 5살인가 4살인가 때 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뭉크는 엄마 없이 자랐던 저거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무지하게 강했던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의사라면서 자기 엄마를 살려주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평생을 뭉크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 뭉크가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한 10살쯤 위인 큰 누나가 있었어요. 큰 누나가 엄마 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걔도 17살에 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뭉크가 나이가 든 다음에 자기 큰 누나가 죽기 전의 모습을 그린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목이 봄입니다. 봄. 자, 여기 보면은 실록이 있죠. 연두색의 그 실록이 생기고 봄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게 봄이잖아요. 삶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저 처녀는 그거를 외면하고 있죠. 차마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그린 게,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말하자면 화가가 느끼는 그 연민이 이런 그림 속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고, 자, 여기도 보세요. 파리한 아이가 지금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를 옆에 있었던 저 나이 든 부인은 누구냐면은 이모예요. 저 이모가 엄마 역할로 쟤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었는데, 엄마 대신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밀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쩌자고 저렇게 몸이 약한 선병질적인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어요. 그건 밀레가 한 말은 아니지만 르누아르가 어디 쓴 거에 보면은 우리는 매일 먹지는 않아 라고 썼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못 먹고, 밀레는 그거보다 더 심했는데 결국은 저 밀레의 부인은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웬 존이 그린 회복이라는 건 저게 진짜 회복이 아닌 거예요. 병이라는 거는 이랬다가 하는 거니까 조금 빤듯할 적에 그런 거를 이제 컨발레센트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다 보면은 호리호리하고 몸이 약해 보이고, 이게 그 결핵 환자들을 그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결핵 미인이라고 생각한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일견 무지하게 아파 보이는 소녀가 성당에 왔어요. 제목이 처음이자 마지막 영성체. 저 아이를 보고 있는 저 복사 아이가 저 표정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연민인 거죠. 저 아이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얀 망케스라고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더치,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이 골격을 보면은 몸이 약해 보이죠. 결핵으로 일찍 죽었어요. 근데 결핵을 죽게 된 사람들의
이 사람의 자기 자화상인데 이런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자, 내가 결핵은 패스트처럼 또는 코로나가 우리 제일 무서웠던 시기에 코로나 확 오면은 1주 만에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주 급성으로 죽는 패스트는 그것보다 더 심했죠. 결핵은 그렇지 않아요. 결핵에 걸려도 금방 죽는 게 아니야. 금방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나는 결핵이 있고 저걸 하고 그 때문에 우울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림 속에 이제 나타나요. 그 결핵에 걸린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거는 꼭 무슨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저승으로 가는 길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장면으로 보기 아주 쉽고 이런 그림. 이게 이제 그 결핵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화가의 그림인 거예요. 그 그림 중에 이거는 제목이 백합인데 껌껌한데 백합의 하얀 꽃이 이렇게 탁 보이는 게 저게 영화 감독들은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봐요. 거기서 영상미를 얻는 그 내 클루가 되거든요. 저는 이 그림은 볼 때마다 이승에 있는 젊은 영혼들이 하나하나가 흰 꽃으로 느껴지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랑 동감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러시아의 바실리에프라는 대단한 천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러시아 풍경화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22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게 자기의 삶을 그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고원에 여기는 먹구름이 하나 가득 있고 비도 좀 뿌리고 있고 여기는 화창하죠. 21살의 화가가 자기의 인생이 좋았던 시기와 그 다음에 먹구름이 온 시기를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고 옛날부터 서양미술에서 풍경화는 무지랭이의 그림이라는 그런 좀 조롱을 받았던 장르였었어요. 그때는 서양 미술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은 역사화, 그 다음에 신화, 종교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인물화. 인물화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의사란다. 화가가 이거를 표현하는 그런 게 좀 고급 그림이고 풍경화는 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린 건데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러시아의 풍경화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철학적인 풍경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리코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 천재예요. 이 사람 진짜 천재인데 흔히들 낭만파의 그 개척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런 면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리얼리스트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기 자화상인 거예요. 굉장히 머리 좋아 보이죠? 이렇게 생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아요. 근데 제리코가 그린 그림이 이 아주 좋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1812년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결핵으로 모든 병이 다 저에게 말하자면 컨섬션 디지즈거든요. 이거는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정말 모든 거를 다 태우고 이제 재만 남기 직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웬만한 저게 아니면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안 만나지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렸어요.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그렸던 사람이 이거는 죽기 6시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죽기 6시간 전에 자기를 그리고 싶었죠. 그런데 자기 얼굴을 그리기에는 너무 일이 크고 힘들고 이렇게 하려면 거울 놓고 이걸 보고 또 그래야 되고 일어나 앉아야지 되고 너무 그런 죄를 본 게 자기의 왼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왼손을 그린 게 이게 이 제리코의 마지막 작품인 거예요. 이거는 사진입니다. 19세기에 사진이 나왔잖아요. 화가가 큰일 난 거예요. 사진을 뻥 찍으면 똑같이 딱 나오는데 이게 초상화를 쫙 그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던 화가는 이 큰일 난 거예요. 당연히 그 사진이 나왔을 적에 지금 AI가 나오면은 이제 직업 중에 뭐 여러 개는 없어질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만 나는 AI는 AI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또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진은 그러니까 화가는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지만 사진을 찍은 사람은 그림이 보여주는 아까 그 제리코의 그림부터 뭐 그 전까지 이 인간의 채취가 들어가 있는 거를 사진이 어떻게 이거를 쫓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진은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시기에 사진이 이런 그림, 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핵에 걸린 딸을 눕혀놓고 아버지는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먼 데를 쳐다보고 먼 산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은 건데 이거는 당연히 연출된 사진이에요. 배우를 쓰고 해서 쓴 거지만 그 어떤 느낌을 이제 딱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이 처연한 처녀아이가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She never told her love. 자기의 처지를 생각을 하고 하니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면 불현듯 보이는 공포. 나는 얼마나 살까? 너는 언제 죽을까? 이런 작품들이 이제 사진이건 그림이건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사진을 저걸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많이 있어요. 결핵이라는 병과 달리 한젠시병, 한젠시병이라고 그러면 아시나? 나병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그런데 사실은 병의 이름 자체가 self explanation,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거를 뭔가를 알게 병명을 쓰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 그러면 부신에 피질이 있는데 그게 기능이 많은구나. 근데 쿠싱 디지즈. 그러면 이름은 쉽지만 쿠싱이라는 병이 뭔지 몰라요. 그죠? 그건 사실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병을 얘기할 적에 의학의 그 원칙은 가급적이면 사람 이름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self explanation 한 이름을 쓰자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병은 워낙 혐오감이 강했던 병이니까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병이죠. 그리고 그게 나병이라고 불렀다가 나병도 안 돼. 그러니까 한젠시병 사람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나오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다 사람들이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이라서 제가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이게 그 문둥병 환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왜냐하면 이게 여기 나오는 한하운 시인의 시가 여기 나올 건데 거기 문둥이라고 나와요. 자, 이 병은 외모가 확 달라지죠. 눈썹도 없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노동력이 없어져요. 노동력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구걸할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환자들은 이렇게 정말 떼거지로 다니는 거예요. 떼거지로 다니면은 병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무섭기도 하고 싫지요, 당연히. 그거를 이제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런 거를 이렇게 살아왔던 병인 거예요. 자, 이게 오강 그 탈춤에 이거는 제가 온양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문둥이 탈인 거예요. 그 오랜 기간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환자가 있고 예수님이 저걸 봐주고 있는데 저기 지나가는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돌아보는 거를 등을 빨리 밀어서 보지도 말고 빨리 가라. 이 병을 평생 도왔던 그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외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소외를 시키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세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옛날에는 문둥이는 마을을 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종을 치고 가야지 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딱딱이 옛날에 그 어제 어렸을 때 있던 뭐 야경꾼들이 이렇게 딱딱딱 하여튼 소리를 내야지 돼. 사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인 거예요. 지금 문둥이가 지팽이를 짚고 종을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 마을을 지나가는 거야. 종을 치고. 사람들이 다 이 계단 위로 피했어요. 길은 텅 비었어요. 그런데 정신없는 애기 엄마가 애를 여기다 놔둔 거야. 애를 여기다 놔두고 있는데 아무도 문둥이가 무서워서 여기 와서 애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애기 엄마는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죠. 두 손을 가지고. 문둥이 보고 애기 만지지 마라. 애기 만지지 마라. 소리 지르고.
그 정도로 저 병은 사람들이 볼 적에 무섭고 싫었고 그랬던 병인 거예요. 그 결핵은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저걸 했던 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하나온 시인이 쓴 시의 1분 때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일 수다. 응?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이거 뭡니까? 미가마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부모가 나병 환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얘는 안 걸렸어요. 그럼 얘는 정상인데 그거를 우리가 미가마, 아직 감염되지 않았던 아이. 그거는 마치 전쟁터에서 또는 뭐 전쟁이 아니어도 남편을 잃은 부인한테 미망인이라고 불렀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미가마도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저런 거고, 그래서 그 미가마를 여기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소록도에 가면은 불임을 시켰죠. 불임을 시켰어요. 인권 유린이죠. 인권 유린인데 그 와중에도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의 목숨이 된 것이올시다. 이거 보면은 눈물 나요. 미가마라는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뼈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가마가 아닌 거예요. 이미 걸린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걷는데 이게 지팽이가 있어야지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신부님이 애들을 데우면서 바다에 한번 들어서 몸을 씻고 저걸 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슬픈 유전. 유전이 아니잖아요. 유전이 아닌데 유전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가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 프란시스는 나병 환자들을 여기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러는 거를 자기가 다 씻겨주고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작권에 걸리는데 그냥 냈어요. 일본에 가면 이와떼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동북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도 좀 되는 곳인데 거기 출신 조각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해요. 그 이와떼가 그 야구하시는 분은 오따니가 이와떼 출신이거든요. 그 이와떼의 사람이 인물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의 조각인데 파더 다미안입니다. 다미안 신부. 다미안 신부는 어떤 분이냐? 이 사람 벨기에 출신인데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가 옛날에 문둥병이 아주 엔데믹 저거였었어요. 거기서 이 병에, 그러니까 지금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평생을 돌봤던 것처럼 이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에서 그 일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미안 신부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다미안 신부의 이 표정을 보면은 얼굴이 아주 황망하죠. 황망한데 얼굴에 보면은 막 우둘두둘한 게 막 생겼죠. 이게 이제 그 나병 환자가 확 성했을 적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게 생기고, 여기 보면 손에도 막 생기죠. 저러다가 손가락이 한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결핵과 나병은 거의 똑같은 병이에요. 결핵균하고 나병균은 미생물학적으로는 사촌이에요. 그래서 결핵균, 유식한 말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성이야, 성. 응? 나병,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라. 마이코박테리움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병이에요. 같은 병이고,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하면은 결핵과 나병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결핵은 외모는 멀쩡해요. 더 예뻐요. 그런데 속이 저렇게 문드러지는 게 결핵인 거고, 나병은 내장, 오장맥 육부는 멀쩡해요. 그런데 겉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병인데 하나는 안이 망가지는 병이고 또 하나는 바깥이 망가지는 병인데 그거에 따른 사람들의 저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선생님이신 한익은 교수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학생일 때 그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결핵과 나병이 사실은 이게 사촌인데 저렇게 다르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인공유산, 인공유산, 임신 중절에 대해서 이제 아주 첨예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명을 존중을 해야지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성의 그 자율성, 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저게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거나 인공 중절은 이루어지고 암암리건 뭐 저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 미대 학생이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임신 중절을 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그 불쌍함,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죽은 아이의 영혼이 엄마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 아주 짠한 저거고, 이거는 교황청에서 이거 주문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 누가 옳고 누가 어쩌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이거를 이 아티스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주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이는 이렇게 투명한 존재로 나타났죠. 아빠도 있는 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황망한 아빠의 표정. 그래서 저거는 뭐 저도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생명 때문에 임신 중절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들어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 작품은 하여튼 많은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저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 그림을 보고 이 화가
이름을 제가 적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야, 제목이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인데 이 황야에 이 나무에 이 여자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 화가는 정규 저거를 받지도 않았고 정말 산속에서 성경만 공부 열심히 한 아주 지독한 교리주의자인 사람인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모든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성경의 말대로 하면 되는. 그래가지고 이 임신 중절을 한 여자를 나쁜 엄마라고 딱 그걸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예술적인 완성도는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알고 나면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일본에 가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이 아기 지장, 빨간 모자 딱 씌워놓은 거. 이게 뭐예요?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unborn children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인공유산일 수도 있고 사산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간에 좌우지간 일단 잉태가 됐다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일본에 가면은 무지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절에서는 이런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지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거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것도 일본입니다. 일본의 고야산에 가면 오크노인이라는 데 이제 여기 보면 아이들의 그 턱뺏기를 해놓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전라도 보성에 가면 대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기 주지님은 정말 독특한 분이에요. 정말 독특한 분인데 거기 갔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열심히 저거를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제를 열심히 지내시더라고요. 자, 여기는 해야지 되겠네요. 호들러라는 환자린다. 화가가 있어요. 호들러라는 사람은 그냥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통의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있는데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여자랑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애가 났어요. 근데 저 여자가 아프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를 본부인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본부인은 그 애를 키워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여자랑 사는데, 이 여자는 이제 아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여자는 암인데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자, 이제부터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파요. 자, 이 그림은 이 화가의 저 여자의
표정을 보면 정말 아픈 사람이잖아요. 저기 보면은 시계가 있죠. 저 시계는 뭐를 의미해요? 이 사람한테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기 빨간 꽃이 세 송이가 있죠. 저기 뭐예요? 양귀비예요. 아편이에요. 이제는 저 사람은 이 다른 치료보다는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저건데 저 시계를 그린 저 선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은 내가 자신 있는 거 좀 콕 쓰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겠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경우에는 조그맣게 쓰게 되거든. 근데 이 시계를 그린 저걸 보면은 이걸 그릴 적에 이 화가가 얼마만큼 이게 무서웠고 두려웠는지를 이 시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파요. 점점 더 심해요. 죽기 전날.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도 이 그림을 몇 점을 더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윤리, 도덕, 가식, 본부인을 놔두고 본부인이 불쌍하잖아.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아파서부터 쭉 죽을 때까지의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한 그 마음이나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 이게 이제 다른 화가가 그린 그 굉장히 리얼리즘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흘 만이잖아요. 이 사람은 시체가 죽은 지 사흘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본 거예요. 저걸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저런 게 리얼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그 여기에 장미를 이렇게 그려놨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수직선에서 점점 대각선이 되고 수평선이 돼가죠. 이 벽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계속 이 사람은 그 르망 호수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선만 계속 그렸어요. 수평선만 계속 그렸어요. 저런 사랑은 정말 대단하고 지독한 사랑이죠. 제가 의사 노릇을 할 적에 여고생 아이를 하나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고 고집이 무지하게 센 아이인데 엑스레이로 보니까 여기 결핵이 있는데 가래 검사를 해보니까 균이 나오는데 다제내성, 그러니까 듣는 약이 없는 결핵인 거예요. 병 자체는 그 당시에 작았지만 이거는 만만치가 않은 거고,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병이 있는 곳에가 기관지가 맥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백날 약을 써도 안 돼요. 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로 이거를 떼어내는 거예요. 수술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 수술을 하자. 여기 집애가 고개를 살랑살랑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수술 안 해? 여기 흉터 나고 뭐 어쩌고. 야 임마 지금 흉터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얘의 부모는 의사가
얘기하는 거를 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의사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너 수술해야지 돼. 수술해야지 돼. 정말 좋은 말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있다가 지가 하고 싶었을 적에 하는 병이 아닌 거예요. 시기가 있어. 요 시기 안에 수술을 해서 이걸 딱 떼어내야지, 이게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술이 요만큼만 나가면 수술이 이만큼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가게 되면 두 손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여기 말을 안 듣고 저걸 하니까 내가 의사는 점점 무서운 거예요.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 기집애 죽는데, 계속 말 안 들어서 제가 그날 꿀밥을 때렸어요. 진짜로. 내가 한 대 때렸어요. 꿀밥을 쳤어. 너 정말 말 안... 그랬더니 이 기집애가 일어나더니 팍 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안 와. 그러고 안 와. 저기 의사가 나 하나는 아니니까 제발 좀 어디 가서 말 좀 듣고 좀 허기를. 나하고는 이게 연대가 안 맞는구나. 그러고 4년 뒤에 얘가 다시 나한테 왔어요. 딱 왔는데 반갑기도 하지만 두렵죠. 얘가 지금 어떻게 됐나? 너 수술했어? 아니요. 아휴. 그래서 이제 너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자. 양쪽이 다 번져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물 건너간 거고, 얘를 어떻게 오래 살게 만들어 주는가. 이제 그걸로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저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을 끌고 갔어요. 몇 년을 끌고 갔는데 어느 날 여기 집에가 오더니 나한테, 근데 선생님 왜 저 결혼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하는 놈 생겼어? 그랬더니 좋아하는 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가 이쁘거든. 그래서 내가 걔 보고 그랬어요. 결혼해도 되지. 그런데 3가지 내가 얘기할 게 있다. 1번, 결혼을 해도 100년 해로는 안 될 거다. 아마도 네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될 거다. 2번,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겠다. 그거는 버려라.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약은 다 기형아를 만들 수 있는 약들이고, 네가 만약에 약을 끊고 임신을 하겠다. 그러면은 너는 그 임신하고 아기 낳을 때까지 약을 안 먹으면은 너는 확 나빠질 거고, 확 나빠지면 아기가 정상적으로 아기를 태어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네가 몇 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너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 3번째, 결핵은 전염병이니까 네가 결혼을 해서 한 남자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걔가 전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3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둘이 의논을 해서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 그럼 반대할 이유가, 의사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 외래에 오더니 그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요 다음번에 자기가 데리고 올 테니까 선생님이 한 번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어. 그래서 와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도 자기는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을 잘 살았어요. 뭐 파리 여행도 다녀오고 뭐 어쩌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감동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결혼을 하는, 이런 상황에 결혼을 하는 사람은, 제가 이 호들러가 그 자기 애인이 병원에 죽는 데까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아무나 저거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미친놈이 아니면 저거 못하는 거거든.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자꾸 병이 나빠지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입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 남편이 이제 오는데,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는 다 울고, 아주 정말 최악 악의 보호자인 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든지 해서 이렇게 보고서는 하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 100% 다 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고개 하나 흘리면은 너 와서 무릎 꿇고 저걸 해라. 거기 있는 의료진들한테는 나이트메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결혼을 했고 이런 걸 아니까, 내가 다른 간호사들을 오히려 조금, 야, 좀 봐주라. 내가 그러고 저걸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애가 이제 점점 도저히,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가 회진을 갔어요. 회진을 갔는데 아이가 앞만 봐도 오늘 넘기기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손 잡아주고, 많이 아프냐? 많이 힘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뭐 더 할 얘기도 없는 거고,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걔가 아주 힘들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고, 그날 오후에 걔가 이제 세상을 떴는데, 이게 그 병을 영웅적인 치료를 가지고 치유를 해주고, 그러면 정말 베스트죠. 베스트지만 그거 매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이 병을 앓고 가는데 얼마만큼 힘들게 저걸 하는지 하는 거를 옆에서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치유는 의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제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가 많은데 이거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2장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프리다 칼로는 유명하죠. 프리다 칼로는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교통사고 당해서 뭐 척추도 부러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게 있고 불임이었고 뭐, 그래서 현대의학에 의존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무진장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프리다 칼로의 저거를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거기에 아주 뭐라고 의사한테 많이 디펜드하고 그랬을 때 그린 그림이 이건 거예요. 저게 의사 자기 주치의의 초상화에 그걸 그려놓고
프리다 칼로가 지금 요 벨렛이 있잖아요. 벨렛에 보면 여기 혈관 보이시죠? 저게 뭐냐? 심장이에요. 자기 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올 하트를 가지고 의사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의학이 치료를 다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암이 다 번졌는데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딜 가세요? 종교에 저거를 해요. 마음을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거기 가서 의지하려고 그러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프리다 칼로는 무신론자야. 하느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뭐였어요? 여기는 공산주의자예요. 스탈린을 그린 저것도 있고 트로츠키하고 연애도 했고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병은 어딜 갔느냐? 자본주의의 병원인 헨리 폰다 병원에 가서 저걸 치료를 받았죠. 뭐 그 병원 간 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그 종교를 부정했던 사람이 현대의학으로 안 되면 어디를 가야 될까? 이거예요. 마르크스예요. 프리다 칼로 못 걸었을 적에 목발을 버리고 딱 일으킨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뒤에 있는 머리가 허옇고 턱수염이 허연 게 마르크스예요. 프리다 칼로가 들고 있는 손에 있는 책, 붉은 책이에요. 붉은 책. 저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고슴도치 같은 무신론자의 그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마음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돈을 버는 놈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을 처음에 봤을 적에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신경외과 교수한테 들고 갔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신경외과 선생님도 보더니 이게 뭐야? 저기 뭐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머리에서 돌을 꺼내는 장면인 거예요. 중세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는 돌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담석이건 요로결석이건 돌이 있으면 갑자기 환자가 체면을 못 차릴 정도로 대굴대굴 굴르면서 아프다가 그 다음에 이게 콜릭 페인이 없어지면은 언제 아팠더냐 싶게 말하죠. 아, 이게 몸에 돌이 생기면은 이런 지랄 같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간질이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오면은 자빠지고 막 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잠 푹 자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랬듯이 다니잖아요. 아, 간질도 돌이 생겼구나. 그 돌은 어디 있었을까? 머리에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머리에서 돌을 빼는 진짜 돌팔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보이는 거야. 이 서전의 표정을 보세요. 이게 막 이렇게 컨센트레이트 하고 있는 그런 서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 든 여자는 표정이 she knows something.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욕 한 번만 더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고 여가수가 있었어요.
노래를 정말 잘했어. 정말 노래를 잘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걸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가 수술을 하지 않고 필리핀의 정글에 있는 심령술사한테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기적의 암을 치유하는 심령술사한테 간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공중파 TV가 쫓아가서 그거를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거기 보면은 필리핀의 정글에 가서 심령술사를 만났더니 여기 이제 환자가 다 누워져 있어요. 여기 유방이 있어. 여기 손이 이렇게 심령술사가 가. 그랬더니 여기 피가 쫙 흐르면서 이제 손이 안 보여요. 거기서 손이 이렇게 하더니 거기서 딱 하니까 뭐 고깃덩어리 같은 게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를 노 페인. 여기를 탁 닦으니까 상처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암을 했더니 그거를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골든타임에 그거를 방송을 했어요. 그 이후에 암 환자들이 필리핀으로 정글로 그때 그거 보고 우리나라 그 언론이라는 게 정말 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치유는 그런 사기꾼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